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또다시 폴란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함께 잡하드 2025라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군사훈련이라면 각국의 장비 점검과 병력 숙련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번 훈련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나토와의 전면전을 가정한 미래 전장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닌 공격적 전쟁 준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우려를 드러내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파드 2025 훈련은 러시아가 병력 규모를 축소 보고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라루스 영토가 공격의 출발점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신 전술탄도 미사일인 오르엔슈닉을 실사격하거나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10을 초과하는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6개의 탄도와 다수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어 기존 요격 체계로는 대응이 극히 어려운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통해 강력한 전략적 위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은 러시아가 전쟁 초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확장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79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나토, 더 나아가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파드 2025 훈련은 단순히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와 나토 동부 전선으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 강대국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구도가 형성되면 국제 질서는 심각한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6년 안에 동유럽 지역에서 전면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 이번 자파드 2025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훈련 명칭은 서방을 뜻하지만 실제 의도는 나토와 유럽 전체를 겨냥한 러시아의 장기 전략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경 바로 옆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불안이 극대화되며 정부와 군은 하루하루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언제든 자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군사훈련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전쟁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아이언 디펜더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자국 영토가 언제든 전장의 한복판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F-16 전투기 조종사 사망사고는 폴란드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체의 안전성 문제와 맞물려 있어 공군 전력 전반에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발생한 M346 훈련기 추락 사고까지 겹치면서 조종사 안전 보장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FA-50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F-16과 M346 모두가 채택하고 있는 플라이-바이-와이어, 플리비-와이어, FBW, 비행 제어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FBW는 조종사의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컴퓨터가 해석하고 각 조종면에 최적의 명령을 내리는 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설계된 F-16은 비로소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한 기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종사의 의도와 비행 제어 컴퓨터의 안전 로직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에어쇼 같은 고강도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반응이 일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이번 사태를 두고 폴란드 공군이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종사도 더는 일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신규 조종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한국산 FA-50입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FA-50이 단순히 훈련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전투기로서 충분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조종사 생존성 보장에 있어서는 기존 기종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회 전반에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종사 부족 문제, 기체 안전성 위기, 그리고 러시아 위협이라는 삼중의 압박 속에서 FA-50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결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언 디펜더 훈련 현장에서도 FA-50의 투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며 군 내부에서는 이미 도입 이후의 운용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직면한 현실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폴란드가 FA-50에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비롯됩니다. F-16이나 M346 그리고 러시아의 약130과 같은 경쟁 기종들이 각종 사고와 결함으로 불안 요소를 드러낸 반면 FA-50은 오히려 안정성을 입증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에 적용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단순히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비행지역 컴퓨터와 전기계통을 3중으로 구성한 디지털 3중화 시스템 덕분에 하나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두 시스템이 즉시 기능을 이어받아 비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조종사에게 최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장치이자 한국 항공산업의 철학을 상징하는 기술적 특징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F-16이나 M346이 고도의 기동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제어 오류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FA-50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FA-50의 원형인 T-50 고등훈련기는 F-16과 F-35 같은 불안정한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훈련기라는 범주를 넘어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잡게 만든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수치 역시 FA-50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전문가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346의 이탈률은 초기 3.27%에서 최근 5.5%까지 증가했고 약130은 7% 이상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FA-50 계열 항공기는 초기 3%에서 오히려 2.5%로 감소하며 전세계 훈련기 및 경전투기 중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누적 30만 비행시간을 기록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조종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전성 면에서 FA-50이 독보적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평균 가동률 또한 90%에 달하며 이는 단순히 훈련 효과를 넘어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 조종사와 군 관계자들의 체감 경험도 FA-50의 장점을 뒷받침합니다. FA-50이 도입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훈련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훈련이 가능해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가동률 덕분에 가능한 결과로 곧바로 실질적인 조종사 양성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FA-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폴란드 공군이 당면한 조종사 부족 문제와 안전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FA-50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단순한 기체 성능뿐 아니라 전력 유지와 조종사 양성을 위한 종합적 고려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함께 제공하는 최첨단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비용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린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실제 전장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도입이 조종사 훈련 공백을 메우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던 폴란드 공군이 FA-50과 시뮬레이터라는 투트랙 접근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M346 훈련기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사고 이후 재점검을 거쳐 재투입되긴 했지만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346의 가동률은 충격적일 정도로 낮은 47.3%에 불과합니다. 보유 중인 12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항시 결함으로 경납고에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당시 제조사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최소 7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장했지만 부품 부족과 수리 지연을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훈련 일정 차질과 조종사 양성 지연으로 직결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50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FA-50은 세계 각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평균 90% 이상의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비행 훈련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종사 양성 속도와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은 FA-50 도입 직후부터 몇 년 걸릴 훈련 과정을 몇 달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직접 경험한 만족감은 곧 군 내부 신뢰로 이어지며 공군의 사기와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이르네우스 노박 중장 역시 FA-50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1시간짜리 전술훈련 임무를 수행하는데 FA-50은 약 1.5톤의 연료만 소모했습니다. 반면 같은 임무를 F-16으로 수행했다면 3.5톤 이상의 연료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FA-50은 복제형 설계를 통해 한 번의 비행으로 2명의 조종사에게 동시에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훈련 효율성이 F-16 대비 6배에 달한다는 점은 FA-50이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더 뛰어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FA-50의 도입은 폴란드 공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동률 저조와 사고로 신뢰를 잃은 M346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상황에서 FA-50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은 도입 물량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히 기체 교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군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FA-50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하이의 최첨단 양산 체계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새로 건설된 생산 공장은 KF-21 전투기와 FA-50 수출 물량을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을 혁신적으로 자동화하면서 동체 정밀 조립을 자동화 로봇이 담당하고 대형 부품 가공 과정에도 첨단 드릴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시간은 대폭 단축되었고 이는 곧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카이는 가장 빠르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 가격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프랑스 라팔은 대당 2천억 원이 넘고 스웨덴 그리펜이나 미국 F-16도 1,500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반면 한국 KF-21은 쌍발 엔진과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1,000억 원 이하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만들어낸 혁신의 산물입니다. 카이는 지난달 KF-21 1차 양산분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한화 시스템에 1,100억 원, 엔진 공급을 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5,5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탑재되는 F414 엔진은 전투기 한 대당 2기가 필요하며 최소 2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비용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와 국산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만 개의 리벳을 사람이 직접 가공하고 조립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화 로봇이 수시간 만에 정밀 작업을 수행합니다. 리벳 하나가 수십만 원에 이르는 특수 부품이지만 국산화를 통해 부품 단가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 한 대의 순수 기체 가격은 약 600억 원대로 산출되고 있으며 엔진과 군수 지원을 포함해도 97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럽 전투기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생산 효율성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 조립 공장은 여전히 수일이 걸리는 공정을 거치지만 카이는 몇 시간 만에 동체 모듈을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로키드 마틴조차 카이의 자동화 로봇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정도지만 카이는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 기술로 지켜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과 유럽보다 3배 이상 빠른 생산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월간 5대 이상의 KF-21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라팔을 한 달에 3대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카이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생산 속도에 그치지 않고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FA-50을 미국의 도움으로 양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독자적 자동화 체계로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KF-21은 물론 FA-50 블록 20까지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며 한국을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방산 판도를 흔들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생산 속도 그리고 국산 부품 비중의 확대는 전통적 강자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우위를 흔드는 요인입니다. 저가의 대량 공급이 가능한 생산 체계, 높은 가동률과 신속한 군수 지원은 개발도상국과 중간 규모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가의 라팔이나 타이푼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와 함께 도전도 존재합니다. 엔진과 고급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장기적 과제이며 공급망의 취약성은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F414 엔진과 AESA 레이더의 확보는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이를 자립해가는 과정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설비는 초기 투자 코스트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술 유출 방지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KF-21과 FA-50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방위 산업의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폴란드 사례처럼 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지역에서 신속한 무기 도입과 훈련 지원은 구매국의 군사 역량을 즉시 향상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또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분쟁 지역으로의 과도한 무기 유입을 막고 수출 대상국의 인권 및 국제법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확장하려면 투명한 심사 기준과 지속적인 운용 지원 그리고 군사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KF-21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과 생산성뿐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전략적으로 수출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자립과 국제협력, 품질 보증과 군수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외교적 윤리적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한국이 이 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의 방산 지형과 외교적 위상이 결정될 것입니다.